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수질이 훌륭하고 환경이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고대의 한국의 조상들이 그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바로 한국의 엄청난 환경 덕분입니다. 여기 한국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는 훌륭한 환경과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왔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며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수질이 가장 우수한 나라이고 역사적으로도 유럽사보다 우월한 점이 많은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23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로건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죠. 23년 전에는 한국을 그리 주목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따라하는 후진국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접한 것은 23년 전 우연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읽게 되면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동아시아 문명에 관심이 많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꽤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단순히 두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역사 자료에서 한국의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삼국시대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쟁과 외교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으며 각 왕국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문명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기계와 신라의 전략, 백제의 문화적 세련됨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정치 시스템, 성리학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한국의 환경과 수질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강과 산은 유난히 깨끗하며 그 덕분에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물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와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독자적이고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던 시기 일본에서 열린 한 역사 학술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었기에 일본 역사학자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본인 학자들과 나눈 대화는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은 원래 미개한 나라였다거나 한국 문화는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주기 전까지 제대로 된 문명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매우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 역사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었고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 만들어낸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무능한 왕조였고 한국은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실상을 연구하면서 알아낸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 문명을 전파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조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과학과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천문학과 의학, 수많은 발명품,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제도는 유럽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일본보다도 훨씬 앞선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던 나라였으며 그들이 말하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 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학자들은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왜곡하는 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연구를 통해 백제가 일본의 초기 문명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대 문자는 백제에서 전해졌고 일본 왕실의 뿌리에도 백제 왕족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학술 회의를 계기로 저는 일본의 역사 연구가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와 일부 역사학자들이 조직적으로 한국 역사를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조작된 역사를 교육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한국에서 직접 연구자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보았던 그들의 왜곡된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으며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온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 연구를 지속해야 할 확신을 주었고 이후 저는 일본의 식민사관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한국의 진실한 역사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연구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저는 세계환경학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역사학을 연구하는 제게 환경학회는 다소 낯선 분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역사와 환경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환경이 인류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면서 특히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조건을 갖춘 나라인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 저는 역사와 환경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저는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환경이 어떻게 그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륙에는 높은 산맥이 자리하고 있어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삼국이 장기간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형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었지만 한국은 지형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수자원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질이 우수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깨끗한 물을 이용한 한약 제조가 발달했으며 양반 계층이 청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옥 구조를 보면 집안에 우물을 두거나 깨끗한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물 문화는 단순히 생활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수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일찍부터 수자원 관리가 발달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한국의 산림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때 벌목으로 인해 산림이 황폐해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국왕과 지식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적 산림 복원 사업의 시작이었으며 오늘날 한국이 울창한 숲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마친 후 학회에 참석한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많은 서구 학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과 역사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흔히 한국을 급격한 산업화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은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나라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환경학회에서 발표를 마친 후 저는 몇몇 중국, 일본, 영국 학자들과 토론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가 주체적이지 못했으며 한국의 환경 또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으므로 환경적으로도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주장이 매우 편향적이며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정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해왔으며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오히려 주변국들보다 체계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했고 특히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관료제와 과거 시험 제도를 운영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안정적인 국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유럽보다도 진보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일본은 막부 체제가 존속하며 근대적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철저한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를 갖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주변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한국이 환경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석유가 없다는 점을 들며 환경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더욱 우수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석유나 석탄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겪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과 영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추진하며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영국 역시 산업혁명 당시 런던 스모그라는 대기오염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본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농업에서는 물 관리 시스템과 토양 보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대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을 보호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세먼지 문제 또한 본질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질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세계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의 3050%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며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대규모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며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과거 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나마타병 같은 공해병이 발생할 정도로 환경 파괴가 극심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국가들이 한국의 환경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한국의 환경과 역사에 대한 그들의 허위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했고 몇몇 학자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며 미세먼지가 한국의 수질까지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양쯔강이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강이며 한국의 하천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수질이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수치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먼저 중국의 환경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질 오염을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강과 호수의 80% 이상이 중고도 오염 상태이며 양쯔강과 황하강의 상당 부분이 인간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되었습니다. 특히 양쯔강은 중국의 공업지대를 관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화학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하천은 세계적으로도 수질 관리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환경연보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한국의 4대 강 대부분이 WHO에서 정한 음용 가능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흐르는 한강은 대도시를 관통하는 강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깨끗한 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강에서 잡히는 어류종 다양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양쯔강의 세계 최고의 수질이라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자체 환경보고서에서도 양쯔강 유역의 상당수가 중금속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이 본래 한국의 본거지였다는 점입니다. 고조선 시대만 해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국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심지어 산둥반도 일부까지 고조선의 영향권에 속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유물과 기록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조선은 매우 정교한 치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록에도 고조선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이 산업화와 환경 파괴로 스스로 자연을 망쳐온 반면 한국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며 오염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지금도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렇듯 중국 학자들의 주장은 스스로의 환경 파괴를 감추려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강과 공기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수질과 환경이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자 중국 학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의 주장을 무시하려 했지만 제가 WHO와 UNEP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까지 근거로 들자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을 두둔하는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환경적으로도 중국보다 나을 게 없다. 저는 조용히 그 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WHO와 UNEP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수질을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환경을 심각한 오염지역으로 분류하는 걸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반박된 허구인데 아직도 그런 주장을 고집하십니까?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한국은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나라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거지? 한국은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도 없는 나라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국이 왜 환경적으로 훨씬 더 열악할까요? 오염된 강과 황폐해진 땅, 극심한 대기오염은 모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 중국 학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친한파인가? 왜 중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을 옹호하는 거지?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중국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뛰어난 수질 관리 정책과 환경 보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한 중국 학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한국이 환경적으로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과학과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의 환경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한 바 있습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 학자들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감정적으로 격분한 채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 속에서도 저는 그들이 내심 불편해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자들과의 논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일본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제가 한국의 환경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건 박사, 당신은 한국의 환경 발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덕분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을 감추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과 후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한 일본 학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산업시설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의 환경을 개선한 것도 일본입니다. 사실 한국의 하천과 도시 환경이 개선된 것은 일본 덕분이지요. 그들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890년대 조선의 하천은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당시 서양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서울의 하천과 강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았고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1910년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지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무분별한 벌목과 공장 건설을 진행했고 하천과 농경지에 화학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주요 강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근대화되지 않아서 산업화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킨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철도와 도로를 깔아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철도와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한국의 자원을 일본 본토로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건설된 철도의 80% 이상이 일본이 필요한 군수품과 쌀, 광물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위한 근대화를 했다면 왜 조선인들이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조선인들의 생활은 오히려 악화되었을까요? 이 말을 듣자 일본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사람이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현대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서양식 시스템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었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35년 동안 한국은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림이 황폐해진 것도 일제강점기 대규모 벌목 때문이었고 하천이 오염된 것도 일본 기업들이 산업 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떠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경 복구를 이뤄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1980년대부터 수질 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한국을 발전시킨 것이 맞다면 왜 일본이 떠난 후에야 한국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일본 학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이 주장하는 근대화론은 결국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허구일 뿐이며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지켜내고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학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계에서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책과 논문을 통해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그 계획은 늘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대한 연구는 깊어졌지만 정작 한국의 현재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세계 환경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그 이야기를 하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직접 한국을 찾아가야겠다고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접했던 맑은 강과 푸른 산,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숲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이 어떻게 다시 깨끗해졌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일정을 짜면서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10년 동안 미뤄왔던 한국 방문이 이제야 현실이 되려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의 기록 속에서만 보았던 그곳을 실제로 걸으며 사진을 찍고 연구해온 내용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을 가게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도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한 것은 한국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들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수백 년 된 문화재들이 도시와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구군과 전통 가옥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고, 도심을 벗어나니 오래된 돌담길과 한옥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책과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직접 마주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남아있는 건축물과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전통이 신기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목조 구조물과 기와지붕,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조경을 보면서 한국의 선조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환경을 가꿔온 방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양도성을 따라 이어지는 옛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밟고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몇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느티나무들이 마을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 보호수로 지정된 녹어수들이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자연과 역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백 년 된 고목과 돌담길, 고군과 강줄기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면서 역사와 환경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전통이 어떻게 함께 보존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마주할 때마다 감동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였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흐리고 탁한 공기가 제 코와 입을 자극했습니다. 하늘은 뿌옇게 흐려졌고 기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미세먼지나 황사를 겪었고, 그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청정한 자연을 자랑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자신이 지나온 거리를 당연한 듯이 여기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었고 제 연구와 관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과의 문화적인 차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문제들은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한국의 청정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더욱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서울의 독립문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로 제 눈에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에서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한국으로 이민 온 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계신가요?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역사를 담고 싶어서요. 이곳이 정말 특별한 장소 같아서요. 저는 그의 관심에 대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한국의 역사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단지 경제나 기술적인 발전 때문만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뿌리와 역사를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고난과 발전이 다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죠. K-팝,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의 기술까지 모든 것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현대와 결합시켜 세계와 소통하고 있죠.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한국이 그리 주목받지 못한 나라였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 역사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그런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이제 과거의 고난을 딛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일부분이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연구하는 내용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한국에서 겪은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한 번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제가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방을 잠깐 놓고 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제 상황을 보고 빠르게 도와줬어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바로 CCTV를 확인하고 도둑이 누군지 확인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빨리 찾았군요. 한국의 치안은 정말 믿을 만하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경찰도 물론 빠르게 대응했지만 그 현장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관심과 친절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가방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치안은 훌륭하네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상호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은 치안이 뛰어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경찰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와 관심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바탕에 깔린 사회적 안전망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꼈습니다. 아마 한국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우수한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계층 간 사회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은 내부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나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 또한 없는 나라입니다. 수질이 맑은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 여건, 환경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훌륭한 나라잖아요. 저는 아마 자식들을 전부 키우고 나면 한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